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 붕당의 역사 6부입니다. 자신을 세자에서 폐위하려는 아버지 숙종과 노론들의 눈살을 겨우 버텨가며 20대 왕으로 즉위한 경종. 노론은 노골적으로 경종을 압박해 노론이 지지하던 경종의 이복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삼고, 심지어는 경종에게 정사를 돌보지 말 것과 모든 권한을 연인군에게 넘기라는 대리청정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저 눈치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생존법이었던 경종은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찰나 세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하겠다는 말을 철회했고, 느닷없이 조정의 주요 요직들을 노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소론들로 한순간에 뒤바꾸어 버립니다. 1721년 전혀 예상치 못한 경종의 첫 환국 사건을 신축환국이라고 하는데요. 신축환국은 노론 입장에선 본인들이 잘 나가고 있다가 기습당한 정치적 사건이라 적잖이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듬해 1722년에는 경종이 더 큰 반격을 했습니다. 목호룡이라고 풍수지리에 대해 아는 게 많아서 세제 연인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무덤 자리를 알아봐주면서 세제 연인군과 연을 맺었고, 노론 계열 쪽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노론 쪽 사람들이 어느샌가 목호룡이 신분도 낮고 믿을만한 사람은 못 된다며 멀리하자 여기에 감정이 상했는지 목호룡이 노론 쪽 사람들의 자제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변을 터뜨린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목호룡의 고변은 알레바이가 탄탄했고, 모함이라고 하기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고문 자백이긴 하지만 고문을 받던 노론 신하들이 사실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경종은 연루된 노론 신하들을 숙청하며 피해 복수를 일으켰습니다. 노론의 핵심 거두 당대표들 4명을 모조리 사약에 내려 죽였고, 그 외 20명이 사형당했으며 30명 정도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고, 무려 100명 가까이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민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민옥사라고 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종에게 노론이 된통당한 사건이었죠. 1721년 신축환국과 1722년 이민옥사 때 경종이 제대로 노론을 조진 이 정치적 두 사건을 앞글자씩 따와 신임옥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똥줄이 타는 건 세제 연인군이죠. 자신을 지지하는 노론들이 대거 실각하는 과정에서 연인군은 형 경종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종은 연인군에게 욕은 했을지언정 연인군을 해코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종에겐 아들이 없어서 실으나 저나 연인군을 세제로 계속 두기는 해야 했습니다. 경종이 주도권을 쥐는 데는 성공했으나 개인적으로 몸이 허약했던 경종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1724년 경종은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고는 경종이 맛있어서 더 먹었다는데, 이 두 요리가 그렇게 상상이 나쁘다면서요. 이후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졌는데, 세제 연인군이 인삼을 올리지 말라는 어이의 처방을 무시하고 인삼을 다려 경종에게 올렸는데, 인삼을 먹은 뒤 경종은 잠깐 몸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제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영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제위 평생 자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영조는 노론이 만들어준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론이 경종을 압박한 덕에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었고, 연인군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배후가 되어주었죠. 그런데 경종 말년에 경종이 급발진하며 노론 세력들을 탄압했잖아요. 노론들은 이제 영조가 왕이 되었으니 소론들을 향한 정치적 피해 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조 1년이었던 1725년, 영조는 경종 시절 영모죄에 휘말려 희생된 노론 대표들의 신원을 복권해주고 억울한 무고에 희생되었다고 판정해 주었으며,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 계열 신하들로 대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론들을 모함한 목호령과 김일경 정도만 처벌하는 수준이었죠. 노론 신하들은 영조에게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숙청을 요구했습니다. 토적이라고 소론 신하들을 역적으로 매도하며 노론들은 이 역적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용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많은 피를 흘리기 싫어했고, 오히려 노론의 제멋대로식 강경 압박에 화가 난 영조는 재위 3년째이던 1727년 일전에 처벌을 했던 소론 62명을 석방시켜주고 노론 100여 명을 해고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을 중용하는 환국을 일으킵니다. 정미환국이라고 부르죠. 노론이나 소론도 두 붕당 모두 각각 저마다 쌈딱 기질 충만한 강경파들과 성급 유순한 중도 쪽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노론이든 소론이든 강경파는 멀리하고 중도 쪽 신하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소론 계열 강경파들은 계속 영조의 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1728년 소론 극단파들이 모여 남부 영호남 지방에서 이인좌의 난이라는 반란도 있었습니다. 이인좌의 난이든 뭐든 소론과 노론, 양 붕당에
극단적 강경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더더욱 중도파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이걸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탕평책은 영조가 더 이상 어느 한 특정 붕당을 밀어주지 않고 양 붕당의 중도파들을 골고루 임용하고 등용하여 세력 균형과 안정적인 정국을 만들겠다는 정치 구성이었죠. 그래도 영조는 노론들이 올려준 왕이잖아요. 영조는 노론들의 요구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적당히 다 들어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노론의 집권 권력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소론에게도 최소한의 정치권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죠. 영조가 봤을 땐 이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이런 영조의 탕평책을 급격하지 않다고 하여 완론탕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조가 재위 초기 수많은 피와 해프닝과 각종 어려움에 부딪히고 딛고 극복해가면서 완론탕평으로 겨우겨우 수립한 조정의 안정,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아들 사도세자였습니다. 사도세자는 노론의 집권 권력조차 해체시키고 소론 쪽에 붙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조가 어떻게 해서 일군 조정의 안정인데 아버지 숙중 때와 형 경종 때 그 수많은 정치적 환난을 겪은 영조가 어렵게 구축한 이 판도를 아들 사도세자가 그 균형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 갈등이 아니더라도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영조와 자유분방한 사도세자 사이 갈등이라는 가정사도 있었고, 영조의 압박에 사도세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니 이 스트레스는 각종 비행과 정신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론을 멀리하고 소론을 곁에 두는 사도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면 노론들도 곤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론들은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따로 군대를 만들어 병사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했으니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영모죄로 죽으면 문제는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까지 엮여 벌을 받게 됩니다. 영조가 고민하던 찰나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자결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노론은 계속 사도세자를 공격할 것이고 영모죄로 죽으면 이 사건에 엮여 일어난 후폭풍으로 전부 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영빈 이씨가 어미로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사도세자가 자결로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었죠. 영조도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762년 영조 제위 어느덧 38년째,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령하자 사도세자가 거부, 순간적으로 욱한 영조는 뒤주를 가져와 그 안에 사도세자를 가둬버렸고, 안에서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던 사도세자는 8일 뒤 사망합니다. 영조 제위 후반기에는 외척들, 예컨대 죽은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 집안의 홍봉환 홍인환 형제, 50살 넘고 새로 재혼한 16살 어린 신부 정순왕후 김씨의 오빠 김귀죽, 그리고 영조가 특히 예뻐했던 딸 화한옹주와 그녀의 양아들 정후겸 등이 일시적으로 영조 말년의 실권자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영조 말년에는 홍인환과 정후겸 두 사람이 실세였습니다. 특히 홍인환은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 새 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얻어냈지만 정작 세손은 이 가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홍씨 집안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문의 기득권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세손의 엄마 쪽 집안, 즉 해경궁 홍씨 집안도 노론 집안이었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일조를 했거든요. 홍인환과 정후겸도 본인들을 싫어하고 또 노론에 대한 적개심도 강한 세손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세손의 왕 즉위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1776년 세손이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고,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홍인환과 정후겸부터 내칩니다. 더불어 할아버지 영조의 새아내, 자기보다도 어린 할머니의 집안 김귀주도 탄핵시키면서 영조 제위 말기에 주름 잡았던 외척들을 모두 정조가 청산합니다. 정조에게는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홍구경이었죠. 홍구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 세손 교육기관의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정조는 누구보다 홍구경을 총애했으며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홍구경더러 정조의 날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조 즉위 후 홍구경은 정조의 비서실장으로 5년간이나 일하며 궁궐 호위까지 담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홍구경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삼을 정도로 홍구경의 위세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된 자기 여동생이 죽고 자꾸만 정조와 정조의 왕비 효의 왕후를 능멸하고 선을 넘는 행위가 지속이 되자 정조는 홍구경에게 최대한의 자해를 베풀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홍구경은 33살의 나이로 지방에서 쓸쓸하게 사망합니다. 만약 정조가 재위 초반부터 노론들에게 아버지 복수를 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최측근 홍구경을 제거하면서 그나마 정조도 무작정 칼부림만 쳐대는 왕은 아님을 설파할 수가 있었죠. 정조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도 할아버지 영조처럼 어떤 붕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탕평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표방했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보다 더 급격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 탕평이라고 집권 여당, 노론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그래도 노론 내 중도 쪽을 많이 등용하면서 소론 내 중도 쪽도 같이 등용하는 형태였죠. 그러나 정조의 탕평은 준론 탕평이라고 정조가 개인적으로 친한 의리에 기반하여 측근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조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라 함은 대부분 노론이 아니었고 그 중엔 소론뿐 아니라 이미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 있던 남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 대부분이 노론으로 가득 찬 가운데 유일하게 비주류 남인 붕당 출신으로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채제공이라는 신하였죠. 더불어 노론의 기득권도 보장해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정조는. 그런데 무작정 피해 숙청만이 답은 아니죠. 정조는 노론 내 일부를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노론은 정조에게 포섭당한 시파와 포섭당하지 않은 벽파로 이 두 붕당으로 다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강한 노론도 둘로 쪼개지니 위세가 약해졌겠죠. 이런 정조의 급격한 탕평책을 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정조는 노론을 쪼개기만 하지 않고 남인이나 소론 계열의 신하들도 적극 등용했습니다. 정조 때의 재상이었던 채제공도 남인 출신이었고요. 규장각이라고 정조가 자신의 실무적 정치 지지 세력을 양성하는 학술기관이었는데 이 규장각의 연구원인 검서관들, 예컨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모두 남인 집안 출신들이었으며 정조의 재위 중후반기 정조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 정약용 역시 남인 출신이었죠. 이들은 몰락한 남인이었기에 고리타분한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국가의 경제와 백성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이념을 연구하는 이른바 실학에 종사했답니다. 노론 벽파들은 정조와 그 측근 세력들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엮어내칠 가장 좋은 명분이 정조 재위 때부터 스멀스멀 조선사회에 퍼지고 있던 천주교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하여 서학이라고 부르는데 하필 조선 후기는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사회적 풍조가 있어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 서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 천주교가 보통은 사회에서 배제된 남인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서학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우선 자신의 측근들인 남인들은 굳이 따지면 서학과 다 연관되어 있어서 무작정 탄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조는 서학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유학이 바로 서면 서학은 알아서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학 가지고 남인들을 까는 노론 벽파들더러 너네나 정통의 유학을 되살리라며 문체반정이라는 학문적 개혁과 핀잔을 주었죠. 그 어지러운 당파 속에서 본인만의 능력으로 준론 탕평을 이끌어내며 조선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끈 성군의 대명서를 평가받는 정조. 정조의 정적인 노론 벽파의 기득권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무작정 싸울 수가 없었는데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정조는 특유의 정치 센스를 발휘하며 본인의 정적 노론 벽파의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심한지와 밀당을 적절히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전국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조도 후계에 하자가 있었는데요.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었고 대신 후궁이었던 의빈성씨 사이에서 문효세자로 나왔지만 5살 때 홍역으로 사망합니다. 대신 정조는 수빈박씨라는 후궁 사이에서 재위 14년째였던 1790년 아들을 낳고 아이가 11살의 나이였던 1800년에 세자로 책봉합니다만 정조가 늦은 나이에 낳은 늦둥이라 정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하필이면 세자로 책봉한 그 해에 정조가 사망합니다. 점차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알아차린 정조는 어린 아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 세력을 만들어주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정조는 정치적 자충수를 둡니다. 정조 재위 초기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의 정치적 권한을 키워준 것인데요. 정조의 사돈이자 어린 아들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에게 정치 권력을 몰아줍니다. 김조순은 시파 출신이라 벽파를 상대하며 견제할 수 있다고 정조는 생각했죠. 그렇게 1800년 정조사 후 11살의 아들이 순조로 즉위하였고 외척으로 김조순이 이끄는 시파와 심헌지가 이끄는 벽파의 갈등이 충돌합니다. 그렇지만 순조의 나이가 어렸던지라 순조의 증조 할머니이자 정조에게는 자기랑 10살도 차이가 안 나는 할머니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는데 정순왕후 김씨가 순주 제위 초반에 섭정을 맡게 됩니다. 문제는 정순왕후 김씨가 벽파 집안이었다는 거죠. 섭정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의 실세가 된 정순왕후 김씨와 심환지에 의해 벽파들이 득세했고 김조순의 시파는 한층 누그러집니다. 그 사이 벽파들은 그간 정조의 모든 정책들을 폐기시켰고 심환지는 소론의 서명선, 남인의 체제공 등 정조가 등용했던 벽파 외 중진들을 모두 탄핵시켰습니다. 특히 정조가 중용했던 남인들을 탄핵시키는 가장 좋은 명분이 있었으니 바로 서학, 즉 천주교였습니다. 당시 남인들은 어떻게든 천주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순조 1년이었던 1801년 신유박해라고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 탄압하며 정조가 육성해두었던 남인들이 깡그리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도 유배를 가게 되었죠. 정조의 측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김조순. 김조순과 그의 시파 일당은 그나마 정치적 화를 피했지만 그럼에도 순조 제위 초반 정순왕후 김씨와 심환지가 이끄는 벽파의 위세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벽파가 집권할 수 있는 명분은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정순왕후 김씨의 섭정 기간 중 심환지가 죽습니다. 좋은 정치적 파트너를 잃은 정순왕후는 2년 후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중단하고 순조의 친정을 선언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를 아주 악독한 악녀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녀에 의해 희생되고 풍비박산난 가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조사 후 벽파가 집권했을 때 이전에 그 치열하고 매서웠던 붕당 간의 핏빛 정치 보복 사건들에 비하면 그다지 보복의 수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왕후 스스로는 전국의 안정에 나름 이바지했다고 자칭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순순히 수렴청정을 거두었고 물러나면서도 시퍼로부터 큰 반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심환지도 없고 정순왕후도 물러난 상황에서 김조순은 빠르게 조정의 요직을 시파 인사들로 교체했습니다. 국왕 순조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한 김조순을 따랐죠. 예상 외의 반격에 당황한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청정을 재개하려고 하지만 시파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립니다. 천하의 정순왕후도 뒷방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필 얼마 안가 정순왕후도 세상을 떠납니다. 정순왕후까지 없어진 마당에 이제 김조순과 시파의 세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806년 병인갱화라고 아직 조정에 몇 안 남아있던 벽파 가운데 우의정 김달순이 죽은 사도세자의 추승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벽파는 사도세자의 잘못됨을 끝까지 집착했거든요. 순조는 할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모든 합의가 됐다고 판단했는데 벽파들이 이렇게 나오니 살짝 당황했으나 이내 시파 실세들이 김달순의 상소가 매우 무례하니 벌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순조는 이 상소를 받자마자 김달순을 포함해 벽파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김달순은 사약을 먹었고 벽파의 핵심 거도들 모두 실각하였죠. 이어서 시파 소속의 비서실 직원이 상소를 올리는데 옛날 정조 때 벽파들 사이에서 죄인지자 불이군왕이라는 죄인의 아들은 군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의 팔자 흉언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즉 사도세자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벽파 사람 가운데 김한록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정조는 이걸 모르는 척 해주었지만 갑자기 순조 때 와서 팔자 흉언을 퍼뜨린 죄인들을 색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상소가 순조에게 올라온 겁니다. 김한록은 이미 죽고 없지만 김한록의 아들 김관주가 대신해서 벌을 받았고 과거 팔자 흉언을 퍼뜨렸지만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던 심환지, 김귀주, 김종수 등 벽파의 상징과도 같던 존재들이 역적 처분을 받으면서 벽파는 완전히 소생불가한 상태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즉 붕당 당정의 최종 승자는 시파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김조순의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김조순이었지만 순조는 김조순을 매우 의지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장인어른이고 순조가 갓 즉위하고 정순왕후와 벽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도 김조순이라는 버팀목이 있던 게 큰 위안이 되었죠. 김조순 자체는 정조가 능력을 알아볼 정도로 타협을 할 줄 알고 선을 넘지 않은 현실 감각도 나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임에도 그 티를 안 냈다고 합니다. 순조 32년 1832년 김조순이 죽습니다. 김조순의 죽음에 순조는 매우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조순의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김조순 사후 김조순의 아들들과 그 일가 친척들이 김조순이라는 브레이크를 잃고 권력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립니다. 그 집안이 어디냐?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김조순에 의해 기나긴 붕당의 역사는 끝이 났지만 김조순부터 이젠 붕당이 아닌 특정 가문의 조정을 쥐고 흔드는
세도 정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이 집권하기 전까지 약 60년간 조선은 세도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고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갑니다. 세도 정치에 썩고 고인 그 결과물은 고종 때에 조선이 맥없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휘둘리는 사태로 나타났죠. 이렇게 기나긴 붕당의 역사 총정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